언제 오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좀 한눈 좀 팔고 또 싸움도 한 판 하고 막 나자빠져 있고 막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모르고. 안 되겠다. 빨리 이 봄한테 가가지고 봄 일어나. 너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때 아니야. 빨리 일어나. 이 봄이 그동안 나 기다렸다며 나 왔어 하면서 반가워. 여러분 안녕. 햄블쌤이에요. 오늘은 이성부의 봄 같이 배워볼게요. 이성부의 봄. 이 작품은 봄을 기다리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봄은 화자의 바람과 기대만큼 좀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화자는 봄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마침내 이 봄을 마주했을 때 화자는 기쁨과 감격에 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의 화자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존재가 있나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방학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가는 수학여행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얼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좋은 성적을 내야지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좀처럼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화자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화자가 소망하는 봄을 기다리는지 같이 작품 분석하면서 살펴볼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작품의 화자는 봄을 기다린다 그랬어. 봄을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오고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희망을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언젠가는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할 때 이 너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과도 같이 봄이겠죠. 화자는 봄을 기다린다 그랬잖아. 근데 이 봄을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봄을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의인화. 근데 정말 화자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계절, 봄을 기다린 걸 수도 있지만 또 이 봄을 다른 가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봄을 계절 말고 정말 아까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죠.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봄이라고 표현한 거야.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 가치를 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을 때, 희망이 없는, 희망을 잃었을 때에도 봄은 찾아온다. 어디 땔박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우리 아까 기다리는 대상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랬죠. 이 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기저기 막 들렸다가 오나 봐. 그냥 바로 이렇게 쑥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치? 기다리는 게. 하지만 여기도 들렸다가 저기도 들렸다가 땔밭도 갔다가 무릉덩이도 갔다가 한눈 좀 팔고 뭐 싸움도 막 한판 하고 그래도 막 지쳐 이렇게 누워 좀 있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들렸다가 결국 오랜 시간의 끝에 오게 된대요. 지금 이 부분은 열거를 하고 있죠. 열거법을 쓰고 있어요. 땔박 구석에도 갔다가 무릉덩이에도 기웃거리다가 한눈도 팔다가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땔밭, 썩은 무릉덩이, 뭐 싸움,
지쳐서 자빠져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느낌은 안 주죠. 약간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봄은 시련과 또 부정적 현실을 겪고서야 드디어 찾아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련과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 시어들, 뺄밭, 썩은 무릉덩이 같은 시어들은 봄과 대조되는 소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다급한 사연. 여기서 다급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다급한 사연? 화자가 봄을 막 기다리죠. 근데 화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를 듣고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여기서 이 바람은 바라다의 명사형일 수도 있지만 그 쌩쌩 부는 바람, 그 바람에 좀 더 가깝겠죠. 아무튼 그러한 바람이 봄을 흔들어서 깨운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봄을 기다려. 언제 오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봄은 그것도 모르고 저기 땔박 구석에도 가 있고 좀 한눈 좀 팔고 또 싸움도 한판 하고 막 나자빠져 있고 막 그러고 있어.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모르고. 그래서 바람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빨리 이 봄한테 가가지고 봄 일어나. 너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때 아니야. 빨리 일어나. 빨리 사람들이 너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너 일어나서 사람들한테로 가. 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로 이제 바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사연, 전달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연 전달의 매개체?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연을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 시에서 바람이라고 하면 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같은 그런 부정적인 소재로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이 아니야. 오히려 바람이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시련, 고난, 역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람이 봄을 흔들어서 깨운대요. 바람이 흔들어서 깨운다. 여기서는 또 의인법이 쓰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의인법.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눈 비비며 눈 이렇게 봄이 한숨 자고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바람을 깨우러 간 거고. 이제 봄이 뭐야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눈 비비며 이제 민기적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비며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비비며죠. 눈 비비며. 근데 지금 시라서 가능한 표현이야. 시적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비며라고.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 너는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죠. 봄. 봄이 더디게 온대요. 더디게 온다. 근데 여기서 더디게 온다라는 거는 이 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봄의 속성. 봄은 천천히 더디게 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천천히 더디게 오긴 오지만 마침내 오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언젠간 꼭 온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더디게 온다, 천천히 온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마침내 온다 라는 속성 두 가지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보면 더디게 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점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점층법이 쓰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점층법. 파란색. 요 부분. 점층법뿐만이 아니라 더디게 온다, 더디게 그리고 온다 이러한 반복법이 쓰였죠. 반복법.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온다를 봐요. 온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온다 이렇게 나오죠. 온다도 물론 반복이 돼 있지만 여기서 아직 사실은 봄이 온 거는 아니에요. 그치?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온다라고 할 때 이 아직 봄은 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야. 그만큼 미래에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올 것이다가 아니라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라고 현재 시제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래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잘 보이나요? 글씨가 너무 조그만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온다라는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침내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봄이 올 거라는 확신, 당연히 와야지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것이다.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마침내, 드디어 이러한 꼭 올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너 여기 마찬가지로 봄이겠죠. 이 봄을 계속 너라고 의인화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제 드디어 이제 봄을 만난 거야. 봄을 만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눈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너를 맞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쁨에 겨워, 감격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자가 기쁨과 감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기쁨과 감격.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쳐. 어떤 걸 외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와, 드디어 봄이 왔다. 만세! 신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화자는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멈춘 거야.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이 나는 화자겠죠. 이 화자인데 어떤 화자냐면 조금 이 화자가 기다리는 봄,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상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봄은 화자에게로 다가오는데 이 나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는 기다리는 대상에 비해 대상과 비교하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가까스로 이 봄이 그동안 나 기다렸다며 나 왔어 하면서 반가워 하면서 두 팔을 벌려서 껴안아 본대요. 이 너 마찬가지로 봄이에요. 계속 봄을 의인화하고 있죠. 또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하면서 돈호법도 쓰였어요. 부르는 표현 기법, 돈호법. 또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여기서 또 앞에서 봄의 속성을 배울 때 반드시 온다. 마침내 온다. 마침내 온다와 더디게 온다라는 봄의 속성이 있었죠.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봄의 속성이 있습니다. 먼 데서 온대요. 봄의 속성은 가까운 데서 쉽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렇게 온대요. 그리고 또 그냥 오면 안 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와야 돼. 또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낸다면 기다리는 대상이 봄이었다면 겨울을 이기고 오는 거겠죠. 뭘 이기냐면 겨울. 그러니까 시련을 극복하고 오는 거겠죠. 또 여기서 예찬과 영탄법, 영탄법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와,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구나.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하면서 영탄법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작품의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들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봄이라는 계절이 나왔죠. 계절에 순환, 순리를 통해서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계속 추울이라는 법은 없어. 계속 겨울일 법은 없는 거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리고 또 겨울. 그렇지만 또 다시 봄이 올 거야 라는 계절의 순환, 순리를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겨울과도 같은 차가운 현실도 언젠간 지나고 봄날이 펼쳐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화자의 믿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는 분명히 지나갈 거야 라는 그런 화자의 믿음, 신념을 계절의 순환, 순리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냐고? 왜냐면 봐봐, 계절도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암울한 상황도 언젠간 지나갈 거야.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찬하고 있어. 계절이 순환해서 다시 좋은 시절이 오는 것처럼 봄이 돌아오는 거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이 신념이라는 거는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당위성, 필연성에 대한 얘기죠. 또 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무엇일까? 우리 봄, 먼저 이 부분에서 얘기했죠. 봄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다.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야.
혹은 그렇게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추구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잠깐 이 작품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성부라는 작가가 봄이라는 작품을 지었을 때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 상황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 정권이라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들은 그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탄압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현실, 기다렸던 삶은 여기선 봄이라고 상징화되는 바로 민주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봄은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추구한 가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봄은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상징하는 거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 봄과 만약에 대립해서 겨울을 이기고 봄이 왔다면 이 겨울은 무엇일까요? 이 겨울은 유신헌법, 군부독재 같은 게 되겠죠. 유신헌법, 군부독재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민주주의, 자유, 평화, 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어서 이 봄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했었죠. 첫 번째로 어떻게 봄이 오냐면 오기는 오는데 더디게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더디게 또 멀리서 와요. 먼 데서. 세 번째, 그렇지만 반드시 오죠. 마침내. 네 번째, 이기고 그냥 오면 안 돼. 시련을 극복하고 온다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쉽게 오지 않아요. 천천히 저기 멀리서 드디어 마침내 시련을 극복하고 봄은 찾아온다라고 믿고 있죠. 또 표현 방법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표현 방법도 다양하게 많이 쓰였는데 먼저 의인법, 의인, 그리고 또 반복법도 쓰였고 또 점층법도 쓰였죠. 또 도노법도 쓰이고 또 영탄법 또 쓰였죠. 이 작품에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화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반드시 봄이 올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마침내 만나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과 유사한 정서, 유사한 주제의식을 가진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같이 살펴보면서 김이성부의 봄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을 보면 너라는 대상이 나와요. 이 대상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이성부의 봄에서 마치 봄처럼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대상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라는 표현이 나오죠. 쉽게 지향하는 가치가 오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하지만 또 천천히 오긴 오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도 이성부의 봄,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나도 너에게로 간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화자는 그저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로 가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황지우 시에서는 나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또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성부의 봄이라는 작품 같이 살펴봤습니다. 쉽게 온 건 쉽게 간다 라는 말이 있죠. 쉽게 얻어지는 건 그만한 가치를 둘 만한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꿈꾸는 대상인데 쉽게 오지 않는다면 이 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순환하듯이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고 기다리는 봄날은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